먼저 오늘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혜연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마감 분위기 어땠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장중 내내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연준 위원들이 시장 기대를 완화시키는 발언을 하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7월 50bp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었는데 이런 완화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심리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단을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폭 하락하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 상황도 전해주시죠. 중국과 일본 증시는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을 앞둔 관망세와 함께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진 영향을 받으면서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기대를 다소 위축시키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을 앞둔 관망세로 인해서 거래량 역시 감소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오늘 전반적인 시장 움직임은 관망세를 이어간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전일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비교적 양호한 실적과 함께 화웨이와 제한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디램과 낸드 모두 감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디램은 5%의 감산을 유지하고 낸드 같은 경우는 기존 5%에서 10%로 감산폭을 확대를 했고요. 따라서 공급 감소 유도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SK 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128단 1테라비트의 4D 낸디 플래시를 개발하고 양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력 및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장 투자 전략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전히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에 대한 관망세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는데 두드러진 부재는 아무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5월 내구재 주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업 경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고요. 전체적으로 중국 제조업 경기가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크게 감소할 경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수 있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무 건전성이 나빠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아온 MG손해보험이 결국 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MG손보가 퇴출 위기에 몰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이 금융위원회에 MG손해보험에 대해 경영 개선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지급 여력 비율이 권고 기준인 150% 미만으로 떨어져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 권고를 받았는데요. MG손보가 올해 5월까지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결국 계획을 지키지 못해 마지막 단계인 경영 개선 명령으로 넘어간 겁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앞으로 2개월 내에 MG손보는 지급 여력 비율을 높이기 위한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금융위는 제출 한 달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획서가 승인되지 않거나 MG손보가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주식 소각, 영업 정지, 임원 업무 정지 등 업계에서 퇴출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네, 당초 업계에선 이 경영 개선 명령이 유예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다고 하던데 왜 이런 조치가 나옵니까? 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지난 14일 MG손보 경영 정상화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하는 등 자본 확충 가능성이 높아지며 경영 개선 명령이 유예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는데요. MG손보가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던 기간이 이미 지났고 실제 자본 확충이 이뤄지기까지 수개월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강경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정주환입니다.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이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동생들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남편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우선 조남호, 조정호 두 형제 1심 선고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조남호 한진중공업 홀딩스 회장과 또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두 형제는 조중훈 선대 회장으로부터 450억 원 규모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형제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 결국 반영이 되지 않았나 보죠? 맞습니다. 조남호, 조정호 두 회장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또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선친이 세상을 떠난 직후 유언으로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상속 내용을 신고할 수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재판부는 그렇다고 해도 선친 사망 후 수년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또 계좌 잔액이 상당한 점을 들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 조카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검찰에 송치됐어요. 그렇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남편을 때리고 또 쌍둥이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 박모 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송치가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10조 원에 가까운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기존 건설과 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과 국방, 의료 등의 분야로까지 협력을 넓혀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자동차와 수소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기로 했습니다. 네, 양국 기업 사이의 투자 또 협력 방안도 나왔다고요. 네, 빈살만 왕세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등 4대그룹 총수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사업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문 대통령과 S-오일의 정유석유화학 복합시설 준공식에 함께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설은 사우디의 국영석유기업 아람코가 5조 원을 투자한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아람코는 S-오일의 추가 설비 프로젝트에 7조 원을 더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람코는 또 현대차와 수소에너지와 관련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업은 수소충전소 구축과 수소전기차 보급 등에 대해 협력합니다. 탄소섬유와 미래차 부품 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합니다. 현대중공업도 아람코와 4,800억 원 규모의 선박 엔진 공장 합작 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기업과 기관들 사이에 모두 8건의 양해각서와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로는 83억 달러, 우리 돈 약 10조 원에 달합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데이터 저장 공간인 이 셀을 128단으로 쌓아 올린 4D 낸드 플래시 반도체를 양산합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건물로 비유하자면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테라비트 용량의 128단 4D 낸드 플래시 양산에 나섭니다. 96단 4D 낸드 플래시를 개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현재 세계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보다도 앞선 겁니다. 이번 128단 제품은 동일한 면적의 96단보다 셀을 32단 더 쌓아 데이터 저장 용량이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건물로 비유하면 96층 건물 위로 32개 층을 더 쌓아 바닥 면적은 그대로지만 연면적을 늘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SK하이닉스가 개발한 반도체는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공정수는 96단 때보다 5% 줄었습니다. 공정 효율화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투자 비용도 과거 72단에서 96단으로 전환했을 때보다 60% 적게 들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에 양산을 시작한 128단 4D 낸드 플래시를 하반기부터 판매할 계획입니다. 하이닉스가 D램보단 낸드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기술력이나 원가 경쟁력이 여류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신기술을 가장 먼저 개발함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 그동안 영업이익률이 좀 낮았던 낸드 부분에서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발 양산에 성공한 반도체는 스마트폰과 데이터 센터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4분기 적자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기술력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 파행으로 반쪽 국회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의 뜻을 피력했다고요. 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아직 진행 중인데요. 김 후보자는 상습적 고액 체납자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전담팀을 통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은 형사 고발하고 또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소송을 거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은닉 재산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내 유관기관과의 공조 그리고 해외 과세 당국과의 협조 체제를 가동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야당 의원들은 이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고요. 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나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태 당시 국세청장이 부처 장관들과 나란히 서 있는 것이 바람직하냐며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질문의 의도를 유념하겠다고 짧게 답하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또 정치적 목적의 표적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오갔는데요. 세수는 부족한데 예산 쓸 곳은 많아 부당하고 지나친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제도적인 국세청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부당한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최근 아파트 처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고요? 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후보 지명 19일 전 경기 분당의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압구정 아파트 한 채만 남긴 것은 똘똘한 강남 아파트 한 채만 갖는 것이라며 후보자도 전형적인 세무조사 대상 아니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김 후보자는 단순히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탈세 행위를 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37개월 연속으로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통계청은 혼인 감소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저출산 양상이 지금 계속해서 심각한 상황인데 지난 4월 출생아 수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6,100명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1년 전보다 1,700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1년 새에 6.1%가 감소한 겁니다. 인구 1,000명당 6.2명의 아기를 낳은 셈입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2016년 4월 이후 37개월 연속으로 최저 기록이 갱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조사를 진행한 통계청은 아이를 낳는 주 연령층인 30대 여성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혼인도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결혼을 해야 출생아 수도 늘어날 텐데 요즘 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요? 네, 지난 4월 혼인 건수는 2만 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1년 전보다 2.9%가 감소한 겁니다. 4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가장 저조한 수준입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혼인을 합친 건수는 7만 9,100건으로 1년 전보다 8.9% 감소했습니다. 이 역시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혼인 건수가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과 달리 이혼 건수는 늘어났는데요. 지난 4월 이혼 건수는 9,500건으로 1년 전보다 9.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반도체 값이 떨어지면서 수출 금액이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출 금액 지수는 1년 전보다 10.7% 하락한 110.06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수출 금액이 25%나 감소해 수출 금액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LCD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지난달보다 하락폭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 재선임됐습니다. 일본 롯데는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 재선임안을 포함해 회사 제안안건 4개가 모두 의결권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스스로 제안했던 본인의 이사 선임 안건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조달 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 대출을 해준 것에 대한 과태료가 5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시 적발된 단기 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5천만 원 부과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이 SPC에 대출해준 발행어음 자금이 실제로는 이 SPC와 총수 수합 계약을 맺은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로 쓰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도 혁신. 경기 부진에 정부가 대규모 감세 보따리를 풀고 있습니다. 내수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육성 방안을 내놨고 다음 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특단의 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경제부 장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정부가 서비스업 육성 전략을 내놨어요. 네, 4+1 전략으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예. 단적인 예로 현재 중소기업에만 창업 후 3년간 적용해온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을 지식산업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창업지원법 대상도 사행산업 외에 모든 업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각종 조세 감면 대상 업종도 서비스 분야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종이 영수증 자동 발급 관행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외국인 방문이 많은 명동 같은 32개 관광 특구에서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서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게임업계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성인 월 50만 원으로 설정된 결제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유망 서비스업을 이 제조업처럼 키우겠다 이런 의지가 좀 돋보이는데 왜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거죠? 네, 아시다시피 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내수도 살리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구상입니다. 예, 또 다음 달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는데 여기엔 또 대규모 감세 방안도 담길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와 5G 이동통신 등에 사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 개발에 세제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서 대규모 혜택을 주는 건데요. 최근 자율주행 차량 확산 등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친환경 차량 보급을 위해서 수소, 전기차에 대한 면세 혜택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노후 자동차의 폐차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현재 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 개소세를 70%까지 깎아주던 제도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 이런 의지로 좀 읽히는데 추경이 좀 국회에 발목 잡힌 것과 무관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달 초에라도 추경안이 확정된다면 정부는 3, 4분기 내에 추경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당량을 떠나 추경안 통과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네, 그만큼 추경안에 발목 잡혀서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경기에 대한 이 절박함이 이 같은 대규모 세제 지원이나 정책금융의 확대 이걸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에 언급했듯이 부진한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나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혜택이 당분간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김현미 장관 초청 토론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늘 현재 고분양가 관리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부 출입하는 황인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관련 언급을 오늘 했다고요? 네, 오늘 이제 오전에 있었던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김현미 장관의 말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지 않는 민간 택지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있어서 허구가 한계에 다다른 이 상황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 다른 방안에 대해서 한 패널이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에 민간 택지 적용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되물었는데 김 장관이 이제 고민해 보겠다 이런 답을 꺼냈습니다. 현재 공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고요. 그 민간 아파트도 선분양을 하게 되면 주택도시보증사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 분양가를 통제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자 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검토란 카드를 꺼낸 겁니다. 예.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요, 후분양 아파트도 분양가를 통제받게 되는데 이 분양 가격은 각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앞서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참여정부 당시 그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자 2005년 공공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2007년에 이제 민간 주택에 대해서 확대 적용이 됐는데요. 2015년부터 이 민간 아파트의 상한제 적용 조건을 깐깐하게 만들면서 사실상 이때부터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김현미 장관이 검토해보겠다 그런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이 민간 주택 시장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겠죠? 네, 일단은 분양가를 일정 정도 이상 못 받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분양 가격이 낮은 이제 일명 로또 아파트가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주변 아파트 값도 크게 오르긴 어려워서 이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이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에선 일정 가격 이상 이제 분양 가격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고 차라리 재건축을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김현미 장관은 또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즉각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발언도 오늘 했죠? 네, 대표적인 대책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현재 30년인 그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으로 10년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28만 6천여 채인데 재건축 연한을 10년 정도 더 늘리게 되면 40년 이상 된 아파트 4만 9천여 채만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금을 지금보다 더 무겁게 하는 방안도 얘기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세법 개정 등 여러 과정이 좀 필요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사 이면에 숨어있는 팩트와 취재의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알아보니 오늘은 류정훈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 기자, 네. 이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이 국민경제자문회의 어떤 조직입니까? 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에서 맡고 각 분과별로 전문가들이 위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등이 참여해 분기별로 모여 회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만 수십억 원 책정된 채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네, 류 기자, 방금 이 유명무실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회의는 자주 가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딱 2번 열렸습니다. 2017년 12월 27일에 문정부 들어서 1번, 이어 다음에 12월 26일에 두 번째 전체 회의가 열린 뒤 감감무소식입니다. 관계자는 분과위원 구성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1년마다 민간위원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 지난해 1기 위원들이 임기가 끝난 후 공석으로 있다가 지난달에야 2기 위원들을 뽑아서 출범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만큼 약식으로라도 인사 검증이 되어야 하는데 더 중요한 인사 검증에 밀리면서 출범도 늦고 회의 개최도 유야무야 된 겁니다. 올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배정된 예산이 28억 원 정도인데요. 현 상황만 놓고 보면 혈세가 낭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재부의 디브레인, 이 국가재정관리 관련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난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 기재부가 이를 놓고 좀 설전을 벌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기재부가 이 디브레인 전면 개편에 나선다고요? 네, 먼저 디브레인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재정활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인데요. 기재부는 2007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를 전면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예. 현재 국가재정과 관련해서 기재부의 디브레인, 행안부의 2호조, 그리고 교육부의 에듀파인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이들을 디브레인과 연계해서 통합재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차세대 디브레인 구축 추진단은 다음 달 초 출범할 예정인데요. 추진단 정원은 22명이며 기재부와 통계청, 행안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파견을 받아서 꾸려질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짚어볼까요? 이 통계청이 사교육비 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은 매년 한 번씩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가 있는데요. 올해 발표한 통계에서 월 평균 1인당 사교육비가 29만 1,000원으로 나왔는데 학부모를 중심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모든 학생을 통틀어 평균을 내기 때문에 다소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런 이유로 통계를 좀 더 세밀하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네, 류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네, 보완해야 할 부분은 아직 많긴 한데요. 예. 일단 학년별로 사교육비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현재 초, 중, 고등학교 이렇게만 나눴는데 예를 들면 중학교 1, 2, 3학년 이런 식으로 학년별로 재편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바뀌면 교육 정책이 달라질 때마다 정책이 사교육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파악이 가능해진다고 통계청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네, 류 기자,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 부모 인력이 매년 80만 명 정도가 노동시장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 반영이기도 하지만은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년 문제, 고령 인구의 어떤 재고용 문제 등 고령화 고용과 관련되는 제도적 이슈에 대해서 이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월이었죠.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됐는데요. 정부는 자발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 논의가 진행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논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란 주장이 있는 반면 또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65세 정년 연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이시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서지영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 교수님, 우리나라 고령화 진행 속도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빠르죠.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유엔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르자면 전체 인구의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전체 인구의 7%가 넘는 건 우리가 벌써 2000년에 지났고요. 전체 인구의 14% 곧 고령 사회는 재작년이죠. 2017년에 벌써 진입을 했고 앞으로 아마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데는 2025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임박했는데 6년 후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 넘어가는데 15년 걸렸고요. 일본도 24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뭐 불과 지금 8년 정도 걸린 거, 7년 반 정도 걸린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께도 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문제로 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와도 직접적인 연관고리가 있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경제 전망 자료가 이제 기관마다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여러 기관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이제 그 산업연구원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이 당초에는 한 작년에 2.7%로 예상했는데 올해 2.4%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산업 측면에서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국가다 보니까 이제 연간 수출액이 작년 대비 한 5.9% 정도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사실은 그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수 진작을 하고 수출 활성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동안에 대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 경제 성장률이 이제 견인하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 가격이 사실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수출 실적이 반도체 업종 한 22% 정도 줄어들 거라는 전망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많이 이제 한 3%포인트 정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단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얘기도 물론 맞습니다. 뭐 제조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긴 한데 구조적인 문제는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어떤 그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대기업의 어떤 실적이 부침이 심하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이제 상당히 요동치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이슈긴 하지만은 경제 성장률하고 우리 산업 구조적인 측면을 좀 따로 분리해서 한번 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짧게 언급하신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문제, 우리도 지금 닥친 현실이죠. 그렇죠. 근데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 제조업체가 발달되어 있는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크고 상당히 이제 그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내수에서 모든 걸 이제 해결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 아시겠지만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좋죠. 그 독일 같은 경우도 성장률은 뭐 선진국이니까 1% 내외지만은 지금 올해 이제 그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도 한 4.9% 최저치라고 그럽니다.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질 그 소득 임금도 한 4.8% 정도 상승이 되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내수 시장에서 이제 경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고용 시장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런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정년 연장의 논의도 있는 거고 제조업 중심의 어떤 국가다 보니까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 정년 연장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근데 영미권 국가만 해도 조금 틀립니다. 아까 이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내용이 틀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이나 독일 같이 제조업 중심의 국가가 아니고 상당히 자영업이 많은 서비스업 중심의 국가다 보니까 단순히 일본, 독일이 정년 연장하는 게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이야기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께 다시 여쭙겠는데요. 이 노인, 이 정년 인구 급증과 관련해서 거론되는 문제가 바로 정부 재정 부담 부분이잖아요. 역시 가장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문제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언제든 돈이 힘들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초고령 사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전체 10명 있으면 그중에 2명 이상이 노인이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돌파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만큼 노인 부분에 관련된 재정 지출도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지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는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의무 지출 분야예요.
노인 부분 의무 지출이라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을 나눌 수 있을 텐데 첫 번째가 기초연금입니다. 예.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관련된 부분인데 네. 이 증가율이 지금 매년 14.6%예요. 엄청나게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규모도 지금 앞으로 뭐 5년간 들어갈 비용이 얼마다 추산이 엄청난데 이게 의무 지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밖에도 우리가 일자리라든지 요양시설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매에 관련된 관리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노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통 올해만 해도 지금 예산이 13조가 넘어갑니다. 엄청난 부분인데 앞으로 이 증가율이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가능하고 집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준비와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알겠습니다. 이 정년 연장의 필요성, 또 정부가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낸 배경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에서일 것 같은데요. 정부도 이에 대해 입장을 얼마 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관련 발언을 했는데 말씀 들어보시죠. 정년 문제, 고령 인구의 어떤 재고용 문제 등 고령화, 고용과 관련되는 제도적 이슈에 대해서 이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수님, 방금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 들어보셨을 텐데 정년 연장 방안 논의에 정부가 본격 착수한 배경은 아무래도 노년기의 소득 감소 부분이 가장 크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걸 소득 공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예. 실제 내가 연금을 탈 시점하고 내가 퇴직을 할 시점 그 사이에는 우리가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걸 소득 공백기를 넘어서 그 시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소득 크레바스다. 우리가 크레바스가 남극 같은 데 가면은 빙하와 빙하 사이 끝없이 떨어지는 지점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만큼 힘든 그때가 그야말로 춘공기다 이렇게 소득이 이야기하는데 비는. 그렇죠. 그야말로 그 노년기가 오히려 보릿고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시기를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복잡한 그 고차 방정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를테면 정년이 연장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복지 서비스 따라서 이 시간이 이제 밀리게 되잖아요. 예. 밀리게 되면 지금은 60세 정년이고 복지 혜택은 65세부터 시작된다면 네. 5년 사이에 공백이 있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년을 65세로 늘린다? 그러면 이 복지 혜택과 관련된 건 65세부터 시작되는가? 그렇지 않겠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제공돼야 될 사회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뒤로 밀릴 거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70세로 만약에 밀린다면 그 공백은 줄어들지 않고요. 중요한 건 공공은 모르겠지만 민간이 과연 이 정년 연장에 함께 어느 시점에 따라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퇴직 시점이 한 53세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53세가 뒤로 밀려날 것인가 그 시점이 언제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복지 혜택은 더 뒤로 밀려나고 실제 정년은 연장되지 않고 현장에서는 더 빠른 은퇴가 진행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때 소득 공백이나 소득 크레바스는 저희 최악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고 신중한 준비가 필요해야 우리가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노인 빈곤 문제에 더 깊이 빠지게 앉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노인 빈곤, 이 소득 공백 부분을 좀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이 소득 공백이 실제로 지금 같은 추세라면은 이 경제적인 그 추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홍남기 부총리가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국민연금 수용 시기가 그 5년 지날 때 만 60세 기준으로 했을 때 예. 1년이 지날 이제 5년마다 한 살씩 늘어나 가지고 2033년에는 65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공식적인 정년은 60세인데 2033년에 65세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5년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문제가 첫 번째 있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 노인분들이 상당히 이제 열심히 더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에 60세 퇴직했을 때 앞으로 그 100세 시대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그 공백이 있다는 그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60세에서 65세가 이제 그 연금 수용 시기가 늦어지는 때 2033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조기 노령연금 제도라고요. 물론 이제 1년 조기 수령할 때마다 6%씩 감소가 돼가지고 5년을 먼저 이제 받게 되면은 한 30%를 원래 받을 연금액보다 적게 받는 거죠. 일찍 받는 대신 적게 받는 거죠. 네. 그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존 고용률 이상으로
기업이 이제 고용을 할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기업에다가 분기마다 1인당 27만 원씩 지원해주는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기에 이제 퇴직했을 때 그분들을 이제 공백 기간에 보완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이제 무시하고 이제 연장만 하면 되느냐? 사실 저는 아닌 것 같고, 첫 번째 조기 노령연금 제도 같은 경우도요, 6%씩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령액이 줄잖아요, 1년씩. 예. 그게 사실 국민연금 수익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더 6%가 아니라 3%, 2% 낮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조기에 그거를 이제 받는다 하더라도 큰 손실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 고용 수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1인당 27만 원 지원해 주는데, 중소제조업 기업 같은데 차등 적용해가지고 어떤 수요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 더 지원해 주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요즘 임금 피크제 해가지고요, 퇴직금이 작아지니까 오히려 조기에 나가서 실제로 이제 퇴직금을 높게 받아야겠다고 해서 전략적으로 좀 일찍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경우에는 이 27만 원이 또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유연하게 고려를 하고서 우리가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정년 연장과 관련한 뭐 정책적인 노력 그리고 예. 기업들의 노력이 있고 같이 다음에 그게 병행돼서. 있는 거고요.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도 2010년에 이제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올렸어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연금 고갈 문제 때문에 연금 수용 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올리기 위해서 사실은 정년 연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들 어떤 그 상당히 후폭풍이 있어가지고 반대 여론이 많이 있었고 고생을 예. 많이 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상당히 정년 연장하는 건 상당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기 노령연금 제도라든가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이런 현실적으로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소득 공백 문제 상당히 좀 위기로 다가온다는 두 분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교수님께 듣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좀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죠? 저는 뭐 이미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는 게 이제 당정청이 나섰잖아요. 예. 이 얘기는 이제 공론하겠다는 얘기가 이미 우리 사실 사회적으로 이제 합의가 됐다라고 보는데 그 합의라는 건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네. 보는 거고요.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영국이나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랑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렇지만 가까운 나라이자 또 우리가 오랫동안 고령화와 관련된 지켜보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굉장히 뭐 고용법과 관련해가지고 정년 연장을 하고 있고 정년을 예. 70세까지 올리겠다 하는데도 그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적용도는 굉장히 속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래야 청년도 살고 노년도 살고 지금 아버지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내 자식이 들어오게 하려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살 길은 막락하고 자식 입장에서도 아버지를 보면은 이게 정년이 문제가 지금은 빨리 나가주셔야 되는데 예. 그것도 내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지금 청년도 그리고 지금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면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출 것이 아니라 이게 고름이 살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서고 제가 생각할 땐 정년을 올리고 시스템을 갖추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엄청난 희생자가 나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들을 좀 빠르게 갖추고 그 빠르게 갖추는 과정에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민간에 대한 설득이에요. 공공기관은 어떻게든 따라오지만 우리가 육아휴직을 좋은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간에서의 적용은 아직도 좀 갈 길이 요원하거든요. 그럼에도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고 개선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참여하도록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을 통해 가지고 함께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 부분은 이미 공론화에서 이제 실천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방향성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년 연장 논의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 중간에 얘기하셨던 세대 갈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세대 갈등으로 번지는 문제와 관련해서 일자리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 서 교수님께서는 이 정년 연장이 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칠 것이다.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예, 물론 가능합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무원에 대한 그 청년들이 인기 직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 수요가 많고요. 이런 부분에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에 그 정년 보장이 됐던 그런 시니어급의 예. 직원분들이 이제 정년까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분들하고 일자리 충돌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년 연장이 대기업이나 공무원 입장에서 충돌 가능하고요.
그 결론적으로 이제 일률적으로 이제 정년 연장을 하는 거에 대해 문제가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13년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6년 1월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거예요. 그때 연장이 되면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작업장이라든지 공공기관, 뭐 공기업들 다 적용이 일률적으로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먼저 박차고 나가시지 않거든요. 그러면 근데 우리 뭐 아시겠지만은 청년들 대부분 보게 되면은 뭐 반수 계속 이제 대학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졸업 안 하고 계속 그런 공기업이나 이런 쪽에 취업 일자리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충돌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갈등이 유발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률적으로 정년 연장을 모든 업종에 이렇게 우리가 13년에 개정했던 그런 60세 연장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먼저 고용시장의 유연화 조치를 취해놓고 예. 그다음에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먼저 한번 정년 연장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년 연장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좀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이 대안을 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이 참 어려운 부분이 특별히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마 공무원 사회가 아닐까 싶어요. 공무원은 정년이 연장되면 사실은 청년들이 들어갈 영역이 참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무원보다 더 큰 영역이 일단은 민간이기 때문에 그 민간에 대한 착실한 적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뭐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좋은 건 역시 파이를 늘리는 거죠. 예. 하나의 파이를 가지고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끊임없이 특별히 고령자에게 적합한 노인 그 적합형 일자리 계속 만들어내는 파이 생산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뭐 노블 카운티 같은 데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세대가 함께 할 수 있을 세대 통합형 일자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새롭고 또 본인의 경력을 활용하면서도 충분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래서 이게 공공주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그 정부가 주관해 가지고 27만 원씩 주는 단계가 아니라 민간이 충분히 생산적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최근에는 고령자가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노노케어 시스템이 어떻게 민간에 건강하게 잘 정착하느냐가 제가 볼 때는 고령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건강한 사회적 일자리 파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가 원하고 노인들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 교수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 정년 연장의 단계적인 추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금 체계 개편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연관지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임금 체계가 사실은 해외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1980년대 성과주의 임금 체계가 이제 도입이 됐고요. 예.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임의 고용 원칙이 일반적이에요. 이 임의 고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업주가 이제 피고용자한테 미리 계약된 어떤 기간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예. 임의적으로 이제 해고 가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노동시장이 상당히 유연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년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계속 하는 거고 일 못하는 분들은 이제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은 정년 보장이라는 게 이제 이미 폐지가 된 상태고요. 문제가 일본하고 독일인데 일본, 독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숙련공의 기술이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처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임금하고도 말씀드리면 특히 청년층들이 중소기업도 많이 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년 연장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은 청년들이 사실은 이제 직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준이 다르거든요. 직종과 임금의 그 차이로 인한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의 임금 체계를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정부가 이제 60세 연장을 대기업들한테도 이제 권유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의무적으로 60세까지 이제 고용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임금 피크제를 해서 퇴직금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제 지원들이 나오게 되면서 조기 이제 퇴직하게 되면은 사실 60세 정년 보장이 됐는데도 그게 유지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 같은 경우,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공형 임금 체계가 아니라 실적형 임금 체계로 바꿨기 때문에 다 연봉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노동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령자들을 중요 핵심 부서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서에 배치할 수가 없는 문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나서 임금 문제가 이제 노사협의하에 개정이 되고 또 정부에서 지원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서 이제 고려가 될 때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보이고요. 그런 논쟁을 통해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해서 논의가 가열되는 게 그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뷰지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